자, 38페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깨끗하네. 자, 쟁점 90번. 지금 에어컨 트는 게 아니고, 에어컨 틀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 송풍, 바람이라도 좀 순환해라. 이렇게. 조금 나을 겁니다. 뭐, 이번에 시험 되겠죠? 그죠? 그, 공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대충 생각하고 들어오셨다가, 그죠? 시급하고 있다, 지금. 시급하고 있어. 예전에 우리가 뭣도 모를 때는 바깥에 이제 공인중개사 간판 보면은 별 생각이 없다가 지금 정도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간판 딱 보면은 저거 장난이 아니네. 대단해 보이고 그죠? 그 사람이 뭐를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쳐다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또래의 그 나이가 드신 그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을 보면은 왜 이 공부를 안 하고 저런 짓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보면은 바깥에서 뭐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놀고 뭐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뭐 저는 주로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남편을 백수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 백수. 특징이 그렇더라. 대부분 다 남편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자기 와이프 소장님 밑에서 심부름합니다. 손님들 오면은 차 태워가지고 현장으로 인도하고 또 소개하고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 완전 소장의 보조 역할로 전락하더란 말이야. 남편들이 백수로 만드는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잘 나가는 그 여자 소장님은 얼마 전에 남편 또 벤츠를 한 대 사줬단 말이야. 남편이 입이 이래 갖고 막 일을 좀 더 잘합니다. 월급 받고 자기 와이프한테 월급 받고 좀 잘하면 월급 올려주고 못하면 깎아버리고 그죠? 기간도 없어. 즉시 깎아버리고 즉시 올리고 이랬습니다. 보고 말 잘 듣습니다. 말 잘 들어. 그 남편을 말 잘 듣게 그 내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시험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 부부끼리도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대부분 다 그 여자분들이 좀 잘하는 사람들은 경제권을 완전히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굉장히 잘 버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뭐 여기 앉아서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고 한번 인생의 역전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 해운대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그 70대 중반에 그 자기 보고 할머니 하면은 펠라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 70대 중반의 아주머니 할머니를 절대 안 보입니다.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70이 넘어도 그 언뜻 보면 한 50대밖에 안 보여요. 그 기장에 사시는데 그 왜 공부를 하러 오셨냐고 저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해서 이제 그 진지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왜 그 나이에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재산을 관리하려고 한다더라고. 중개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재산이 얼만데요 하니까 기장에 그 당시에 자기 그 토지를 가지고 1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다더라. 10만 평. 제가 추상건데 그 당시로 봤을 때도 한 500억 정도는 되겠더라고 보니까 재산이. 완전히 그 땅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벼락부자 된 사람이 있잖아요. 기장이 그 옛날에 완전 촌이었잖아요. 옛날에 부산도 아니었고. 근데 부산으로 편입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시작돼 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뭐 거의 뭐 20배 30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좀 관리하고 좀 알기 위해서 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관심이 많아요. 원래 이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보면은 너무 경제적으로 빈약한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못 해내요. 왜? 지금 돈 벌어야 됩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식당 가서 일을 해야지. 식당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여유가 없어도 이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산이 상당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더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아. 그리고 돈 버는 방법도 알고. 그 옛날에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내가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하고 사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를 사귀어 보면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돈도 벌고 부자 대열에 들어가지고 로타리 클럽 이런 데도 가입을 하고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가입하고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저 라이온스 클럽 지부의 회장입니다 지금. 회장. 자동적으로 자꾸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임에 자주 가고 경제력 충분하고 이러니까 라이온스 무슨 어느 지부 회장이라 하더라. 부산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미국에는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미국에는 공인중개사가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중개사, 2단계 중개사, 3단계 중개사. 3단계 중개사는 국회의원 이상으로 취급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지위가 막강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어떤 큰 모임에 가면은 그 이제 1단계 공인중개사를 국가에서 부여하는 R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R 멋인데 그 R이라는 명칭을 항상 국회의원 배지처럼 달고 다녀요. 그러면 그 배지를 달고 가면은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 주위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이제 내가 빌딩을 100억짜리 빌딩을 10개 가지고 있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R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한 달에 일정한 수입을 주고 관리를 다 맡겨버려요. 처분도 그 사람이 다 하고. 그래서 일단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의 재산을 미국에 있는 R 그 표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도 앞으로 그래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짓이 미국에서 맨 밑에 3단계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 자체는 2단계 수준인데 미국에서 2단계 수준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3단계 짓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지금 FTA 체결이 됐잖아요. 부동산 개방됩니다. 조만간에. 그 미국에서 중개사 하던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고 우리도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FTA 체결할 때 미국의 3단계 중개사 중에서 어느 중개사하고 우리 중개사를 같이 계약을 했냐? 2단계하고 했습니다. 2단계. 미국의 2단계 중개사를 여러분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2단계. 3단계는 아니고 미국에는요.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마다 1년 정도 연수를 거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자꾸 단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만 되고 나면은 한 개도 몰라. 다 까먹고. 중개사 스스로 그렇게 지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그렇게 돼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돼 나간다면 아마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위가 막강해질 겁니다. 아마 사회적인 평판도 그렇고. 지금도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그죠? 옛날에는 뭐랬습니까? 복덕방 해가지고 뭐 사기 뭐 이런 좀 쪽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공인중개사는 인정을 많이 해줘요. 시험도 굉장히 어렵고 시험 되기 힘들고 일을 잘한다,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과거에는 뭐 전부 다 저처럼 뭐 머리 하얀 할배가 앉아가지고 방 따뜻합니다, 여기 좋습니다 하면서 앉아보시죠 하면서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개방 플러스 또 하나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변호사가 개인이 잘합니까? 법인이 잘합니까? 법인.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앞으로 법인 만들려면 잘 알고 친한 사람끼리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뭐라 말입니까? 잘 사귀어놔라. 잘 사귀어놔라.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잘 사귀어놨다가 10년 뒤에 다시 법인체를 크게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라 이 말입니다. 내 혼자 하겠다. 앞으로 내 혼자 하면은 팔이 날립니다. 가면 갈수록. 큰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10명의 중개사 소장들이 들어있으면서 토지, 상가, 공장, 아파트 딱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무조건 그 중개법인 오면 해결이 다 되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응?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안고 그렇게 되려면 올해 뭐 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합격 안 하면 아무것도 헛방이다, 헛방. 자, 38페이지 9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의 해제 중에서 마지막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관련하여 요건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행 착수 전일 것. 자, 이미 이행 착수가 됐다면은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하다. 자, 괄호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행 착수했다면 해약금 해제는 불가하며 이행 착수의 의미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행 착수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이행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의 일부를 행하거나 두 번째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라야 하고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라야 하고 그 다음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착수가 가능하다. 그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행기 후에 이행 착수가 돼야 한다. 그건 아니다. 이행기 전에 착수를 해버려도 착수로 취급해서 해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잘 샀어. 1억짜리를 2억에 샀어. 1억짜리를 5천에 샀어. 1억짜리 5천에 샀어. 잘 샀잖아요. 그죠? 근데 파는 사람은 잘못 팔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계약금 2배를 주고 빨리 해제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해제 당하기 싫잖아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빨리 중도금을 줘버리란 말이에요. 꼬셔가지고. 이행기 전에 줘도 된다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살살살 꼬셔가지고 중도금을 줘버리면은 이행 착수가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준 사기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준 사기라 그랬습니다. 준 사기. 자, 방과라 2번. 자,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자, 교부자는 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 자, 배액을 상환. 앞에 괄호는 포기, 뒤에 괄호는 배액을 상환. 상환의 의미, 괄호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의 상환이란 현실적으로 완전한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제공. 이행 제공, 즉 이행의 완전한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자, 효과. 이행 착수 전입니까? 이행 착수 후입니까? 이행 착수 전이죠. 그럼 이행한 것이 없죠.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번.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입니까? 계약금 해제입니까? 계약금 해제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법정 해제와 차이.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도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뒤로 넘겨 보시고. 자, 담보 책임으로 넘어왔습니다. 담보 책임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담보 책임. 자, 1번에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을 비교한다. 자, 매도인은 매도인이면서 채무자입니다. 자, 매도인으로서 책임진다. 이거는 담보 책임. 채무자로서 책임진다. 채무 불이행 책임. 자, 1번. 채무 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필요로 하는
과실책임이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필요로 하는 무슨 책임? 과실책임. 그러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는 무과실책임이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훨씬 무거운 책임이다. 무과실책임. 자, 2번.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서 담보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담보책임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2번 담보책임의 성질. 약정책임이다, 법정책임이다. 법정책임. 약속해놨기 때문에 책임진다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법정책임. 그리고 무과실책임 말씀드렸고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담보책임이 되려면은 원시적 하자를 전제로 한다. 원시적 하자를 전제로 한다. 자, 괄호는 잘 보세요. 원시적 일부 불능은 담보책임의 문제이나 원시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보책임은 원시적 전부 하자다, 일부 하자다. 일부 하자. 원시적 하자를 전제로 하지만 다만 일부 불능일 때만 담보 책임진다. 즉 매도인이 주택을 팔았는데 방 3개 중에서 하나가 불탔단 말이에요. 하나가. 언제? 매매 전에. 그때만 담보 책임을 지지. 전부 불능이 됐다. 전소가 됐다면 담보 책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된다. 자, 밑에 내려옵니다. 92번. 매도인의 권리 하자에 의한 담보 책임 분류표. 자, 요거는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요 도표를 정확하게 암기하면은 무조건 한 문제 맞춥니다. 그것도 10초 이내에. 요걸 외우지 못하면은 3분 걸려서 틀린다. 자, 왼쪽에는 사건 5가지. 전부 다행권리 매매, 일부 다행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 실행. 자, 맨 위에 오른쪽에는 담보책임 내용,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제척 기간. 자, 거기서 동그라미 4군데 있죠. 동그라미가 무슨 뜻이라 했다?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X는 뭡니까?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건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뭡니까? 전부 다행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일부 다행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자, 제척 기간도 자, 전부 다행권리 매매와 전세권 저당권 실행은 제한이 없다. 나머지는 1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93번. 자, 기타 담보 책임. 물건 하자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이 있다 해놓고 1번이 제일 중요하죠. 물건 하자. 자, 물건 하자와 관련하여 담보 책임의 요건이 강화되는 바. 과란이 뭘까요? 선의 및 무과실의 매수인만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권리 하자는 위에 도표로, 물건 하자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물건 하자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선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무과실도 돼야 된다. 무과실도 돼야 된다. 선의 및 무과실의 매수인만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기간은 하자 발견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로 한정된다. 자, 이 경우에 하자는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맨 밑에 또한 법률상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상 장애. 그 옆에다 예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공장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다.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관할 관청에 알아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걸 뭐란다? 법률상 장애. 그럼 이러한 법률상 장애는 권리하자냐 물건하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권리하자고 물건하자고 어느 게 담보책임 묻기가 어려워요? 물건하자. 자, 그래서 법률상 장애는 권리하자인지 물건하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 물건하자로 본다. 물건하자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뒤로 넘겨보시고. 자, 2번이 뭐예요? 2번. 경매죠. 자, 경매와 관련하여서 1번 물건하자를 근거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권리하자가 있을 때만 물을 수 있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 자, 물건하자는 이제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벽에 금이 쫙 갔다 균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리하자는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발견하기가 쉽다? 물건하자. 권리하자는 전문가가 권리 분석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이번에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냐? 채무자. 원칙적으로 채무자이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원칙은 채무자이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즉 빈털터리라면 예외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권리하자와 달리 3번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 자, 3번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시고, 자, 답만 가르쳐줍니다. 방괄호 이번에 괄호 안에 매매 성립시, 밑에는 변제기. 자, 방괄호 이번에 둘째 줄에 매매 성립시, 셋째 줄은 변제기 이렇습니다. 자, 환매는 그 밑에 재매매 예약하고 차이, 한마디로 환매는 옆에다가 엄격 이렇게 써놓고, 재매매 예약은 자유. 자, 환매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재매매 예약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근데 1번에 있네. 미안합니다. 자, 환매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나 후자는 자유롭다. 이번에 환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나.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합니다. 재매매 예약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로 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자,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자, 3번. 따라서 환매는 환매 기간, 환매 대금 등이 명시되어 있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또 환매 등기도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 환매는 엄격합니다. 특약도 동시에, 등기도 동시에. 만약에 매매 계약 이후에 환매 특약을 하면은 이거는 환매 특약이다, 재매매 계약이다. 재매매 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이 세 가지입니다. 2번에 환매권, 3번에 환매기간, 4번에 환매대금.
환매권은 형성권으로 채권에 불과하므로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은 환매 특약의 당사자의 하나고 제3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만 환매권을 뭐 하면 등기하면 그 효력이 강화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자,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강행규정.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초과해서 정한 경우라도 각각 5년, 3년으로 된다. 위 기간 안에로 정한 때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자, 환매대금. 환매를 하죠. 되찾아올 수 있는 대금은 뭐냐? 매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비용.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비용으로 되나 이미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환매기간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오늘 수업 마치고 어디 갑니까? 수업 마치고 3층으로 가야지. 3층으로. 요즘 그래도 좀 분위기가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니까 나름대로 희망이 좀 보입니다. 희망이. 요새는 도시락 많이 싸오죠. 우리가 바깥에서 그 식사를 하시면은 한두 번이지 지겨워요. 지겨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귀찮더라도 그 도시락 같은 거 싸오셔가지고 3층에서 좀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좀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들고 오시란 말이에요. 보고 질문을 안 한 것은 두 개 중 하나입니다. 하나도 모르든지 천재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4, 5월 달 되면은 조금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어도 돼요. 이 글자가 왜 이리 이상합니다. 이런 거 질문해도 되고 괜찮아요. 대신에 질문을 하실 때는 전에 얘기했죠. 입만 가져오지 마라. 뭐를 가져와라? 종이를 들고 와라. 종이를. 입만 가져오지 마라. 왜? 여기다가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입만 가져와 가지고 자기는 질문하려고 왔는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싹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싹 다 까먹고 아니요 하면 다시 갑니다. 다시 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각종 자료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면은 1시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질문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하시고 지금은 뭐 눈치 보고 이래 할 때가 아니에요. 벌써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부산의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막 특강 같은 거 하고 난립니다. 지금 에듀윌 들어보셨죠? 에듀윌에도 지금 뭐 기출 특강하고 막 그다음에 뭐 조문 특강하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조문 특강이 원래 25만 원인데 특강비가 대폭 할인해서 6만 7천 원이다 이렇게 광고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원래 25만 원인데 6만 7천 원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6만 원인데 7천 원 더 붙은 겁니다. 원래. 원래 부산의 평균적인 특강비는 하루 8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보통 하면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7시까지. 그게 이제 한 번입니다. 특강할 때. 그 한 번 하면은 부산 전체가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이고 보통 이제 민계공원은 이틀 하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6만 원인데 6만 7천 원 해놨습니다. 그럼 6만 7천 원 같은 비싸 보이기 때문에 앞에 뭐라 써놨다. 원래는 25만 원인데 쫙 끊고 대대적으로 할인, 70몇 프로 할인해가지고 6만 7천 원 이래 해놨습니다. 그런 걸 일종의 준사기랍니다. 준사기. 그 앞으로 이제 그 부산에 이제 지금쯤은 학원마다 특강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주로 전 과목을 다 해요. 보통 보면 빠른 학원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저희 학원은 지금 뭐 4월 한 말쯤 됐어. 그때 아마 할 건데
그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선생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 그거를. 단 학원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강의하는데 공짜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는 것이 이제 3만 원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고 저는 예전에 1월 달에 여태까지 우리 학원에 역사적으로 말해왔듯이 행해왔듯이 5월 말에 하는 팔레트 강의라고 있어요. 팔레트 강. 팔레트 강하고 임박해서 하는 최종 마무리 특강이라고 있어. 그 두 개는 항상 유료입니다. 저도 유료라. 저도 모든 학원에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듯이 다른 선생님한테 무료로 해줬으면은 이런 생각을 접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같은 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원장님 좀 무료 특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선생님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왜? 제가 무료로 하면은 자기들이 유료로 할 때 장애가 된다 이거야. 만에 안 든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증명을 해볼게. 그러면 제가 무료 특강을 많이 해서 제가 유료로 하는 판례 특강 할 때 그때 영향이 있어서 많이 안 오면은 내가 안 하겠다. 근데 해마다 무료 할 때보다 제가 유료로 할 때가 더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그게 성인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학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구나 그걸 인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른 선생님이 아무 소리 못했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올해 끝내기 위해서는 특강도 좀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그 자기 노하우를 최대한 그 퍼부어서 시험에 직결되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4월 5월 달에 개로는 지금 4월 뭐 20 며칠인 그때 아마 그 기출 특강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선생님이 그 우리가 일자를 잡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그 일자를 봐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선생님은 여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학원도 가기 때문에 자기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개론하고 공법은 조금 특강이 전반기에 있을 것 같고 뭐 거기에다가 중개법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하는 걸로 지금 벌써 공고가 됐죠. 언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6일? 그래요? 그 세법도 해마다 이때쯤 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법하고 공시법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격주제를 하기 때문에 좀 특강식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공시법은 말씀드렸었겠지만은 지적법은 아직 진도가 안 나왔다면서요? 그 지적법은 지금 보강으로 이제 그 하시고 4월 23일인가요? 그때 보강을 하고 5월 달쯤에 아마 세법처럼 특강을 한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전 범위에 걸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시즌이 좀 오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례로 보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합격자 모임에서 이렇게 다 우리가 분석을 다 물어봐요. 거기서 물어보면은 특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조금 뭐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올해 끝내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하시고 좀 중요 과목들 중심으로 좀 특강이 시작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민법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데는 저도 이제 전부 다 유료로 한번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무료로 하면 학생들이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거기에 구속이 돼요. 아깝다 이거지. 결석하기도 아깝고. 근데 민법은 무료 특강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무료일 때는 학생들이 많이 빠져. 그 저는 속으로 굉장히 속상합니다. 원장은 뭐 하나라도 가르쳐서 빨리 민법을 좀 정복을 해가지고 빨리 합격시키려고 하는데 그 슬슬 빠져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유료로 돌려가지고 우리도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좀 내고 하면은 안 빠지는데 공짜로 하면 잘 안 돼 운동이 원래.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만약에 제가 유료로 돌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빚쟁이 돼버립니다. 파산된다 파산.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뭐 농담삼아 말씀드렸고 어쨌든 간에 다른 선생님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어쨌든 학원 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하여튼 무료 특강도 유료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무료라고 해서 뭐 대충 하고 유료라고 해서 뭐 열심히 해,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아시고,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다 특강이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95번 한번 볼까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자,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임차권을 물권처럼 강화해야 되겠다. 임차권의 강화 방안으로 임차권의 물권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겠다. 원래 방해 배제 청구권은 물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채권인 임차권에도 방해 배제 청구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대항력 부여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 이번에 토지 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빌렸어. 그러면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위해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는 방법. 3번은 뭡니까? 주택 임차권,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권을 구비한다. 대항력권을 구비한다. 이번에 임차권의 임차인의 방해 배제 청구, 이거는 원래 물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도 물권을 하나 가집니다. 뭡니까? 점유권.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 이거는 원래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대인이죠. 따라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임차인이 뭐한다? 대위한다. 대위하는 방법. 자, 3번 보겠습니다. 등기하거나 대항력권을 구비하는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등기하거나 대항력권을 구비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그러니까 이 임차권도 등기를 하거나 대항력권을 갖추면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방해 배제 청구는 원래 세 종류거든요. 세 종류인데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중에서 뭐는 인정이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자,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임차인의 방해 배제 청구의 문제로 점유 보호 청구권,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대한 대위, 그 다음에 등기하거나 대항력권을 구비한 임차권 자체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임차권 자체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는 뭐는 제외다. 반환 청구는 제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6번. 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비용 임차인의 3대 권리입니다. 3대 권리.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우선은 위에 박스. 비용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의 비교.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한번더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자, 성질을 보시면 자, 비용 상환권은 뭡니까? 임의 규정, 그리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형성권. 자,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 비용상환 청구권 권리의 성질은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형성권. 비용 청구의 대상은 부합물, 매수 청구의 대상은 부속물, 지상물. 언제 청구하느냐? 필요비는 즉시, 언제든지, 유익비는 종료시, 매수 청구도 종료시. 비용 청구는 결련성이 있습니다.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가능하다. 근데 매수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이행 항변권은 둘 다 가능하다. 정확하게 그렇게 비교하시고. 자, 다시 내려오시면 이제 매수 청구 중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의 비교.
주체는 누구냐?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주체, 지상물 매수 청구의 주체는 토지 임차인.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 부속물이죠. 근데 아무 부속물입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다. 동의 또는 매수한 부속물의 하남. 동의 또는 매수한 부속물의 하남.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의 지상물은 원칙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제한이 되는 게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 외우라 그랬죠?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해서 축조된 지상물 두 가지. 그 시험에 나오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의 지상물은 뭐여야 한다. 그럼 다 틀렸단 말이에요. 뭐여야 한다. 등기할 필요도 없고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기존의 건물일 필요도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러나 딱 두 가지는 예외다. 뭐? 임대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 그리고 임대차 목적에 위반해서 축조된 지상물, 그것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차.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바로 매수 청구가 됩니다.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바로 됩니까? 갱신 청구를 거칩니까? 갱신 청구를 거친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행사가 가능하다. 임대차 종료 후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행사가 가능하다. 자, 밑에 있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보시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부속물은 부합물과 달리 임대차 목적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부합물은 부합, 독립이 안 됩니다. 부속물은 부속, 독립된 물건입니다. 부합물은 벽지 붙였다 생각하시고, 부합물은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목적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 목적물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 그래야 부속물이 됩니다. 주관적 편익은 내 영업을 위해서 편익이 되는 물건, 객관적 편익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 자, 괄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샤시, 조명시설, 에어컨시설, 이거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죠. 따라서 부속물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에게 주관적 편익,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 주관적 편익, 주관적 편익을 주는 쭉 다방시설, 사진관시설, 삼계탕시설, 보신탕시설, 이런 거는 그 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편익을 주죠. 이런 시설은 부속물이다, 부속물이 아니다, 부속물이 아니다. 자, 뒤로 오는 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거는 좀 전에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97번 보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동의 없는 전대, 동의 없는 전대차. 거의 90%는 사례 문제로 나온다. 동의 없는 전대.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을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을에게 임대차를 했어. 3년간. 그래서 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을이 전대차를 했습니다. 병한테 전대차를 했다. 전대차 이렇게.
자, 을을 뭐랍니까? 임차인. 을을 뭐랍니까? 전대인. 아시겠죠? 자,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또 을은 전대인, 병은 전차인. 그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 불법 전대, 무단 전대. 자, 이걸 뭘 한다고요? 불법 전대, 무단 전대. 누가 전대해라 했나? 무단히 전대했네 이 말입니까? 그죠? 부산 표준말 무단히 전대했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논점이 좀 떠올라야 됩니다. 뭐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 시험 주어지면 저는 맞출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긴장이 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동의 없는 전대, 딱 이게 판단되면은 그림이 다 구상이 돼야 돼, 머릿속으로. 예?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지금 동의 있잖아요, 동의. 동의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했어. 동의를 안 해줘도 전대차는 뭡니까? 유효입니다. 동의를 안 해줘도 유효. 유효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의 효력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말이야.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응?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했다면 전대차는 유효하지만 병은 갑에게 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즉 내가 임차인인데요 하면서 권리를 갑한테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 을은 끝까지 병한테 동의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받아주지 못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 책임. 이렇게.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리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관련해서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불법 점유가 된다. 불법 점유. 불법 점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뭐 물건을 돌려다오, 이걸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차임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반환 청구하고 돈 청구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임대인이 해지했냐 안 했냐에 달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를 하면은 갑을 배신했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생깁니까? 해지권이 생겨버립니다. 해지권. 자, 그래서 연습합시다. 자, 해지를 안 했습니다. 유효입니다. 맞죠? 점유할 권리가 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나에게 가져와.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에게? 예, 을에게 갖다 주라. 요렇게 해야 합니다. 을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해지 안 했습니다. 유효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은 여전히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상당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면 임대차가 끝났죠. 점유할 권리가 갑으로 복귀돼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나에게 가져와.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다. 자, 해지했습니다. 임대차 끝났습니다. 갑은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병한테 월세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돈 청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는 부당이득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하여튼 간에 돈에 관해서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해서 청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 자, 동의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동의 있는.
요 두 개 중에서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동이 있는 전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물건을 을에게 지금 3년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을 쪽으로 넘어왔어. 역시 을은 전대차를 했습니다. 병한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그래서 이제 왼쪽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우선은 을에게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차권이 있어요. 여기는 목권입니다. 목권. 여기는 자권입니다. 자권. 자권 이렇게 모자 관계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쉽게 끝나서 임차권이 소멸됐을 때는 존속한다. 이 예외가 있어요. 그 쉽게 끝나는 방법이 뭡니까?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 합의 해지했다 이 말입니다. 종료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포기해서 임차권이 소멸됐다. 그런 경우에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차인 보호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전차인 보호제도. 요 두 개는 워낙 중요해서 제가 다시 판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처리해서 넘어갑니다. 오늘 자세히 한 거는 간단하게, 삐리하게 한 거는 다음 화요일 날 더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전차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만약에 여기 보세요. 을이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해서 갑이 임대차를 해지해서 임차권이 소멸했다.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래야지. 알겠죠? 그러면 을이 월세를 연체해서 해지한다. 이거는 합의 해지입니까? 법정 해지입니까? 법정 해지. 그래서 법정 해지로 정상적으로 소멸하면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 안 하는 게 합의로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해서 그때 임차권이 소멸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전차인은요, 잘 보세요. 전차인은 월세를 누구한테 줍니까? 을에게. 을은 갑에게.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을이 떼먹는다 그랬죠. 떼먹어서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월세를 확실하게 받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면 필요가. 차임 확보 방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원래는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월세를 주면 족한데 을에게 주면은 을이 떼먹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직접 의무. 그럼 이때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차임 지급 아닙니까? 그죠? 월세. 차임 지급 의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법에는 갑의 차임 확보를 위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이 법이 시킨 대로 갑에게 직접 지급했다면은 끝이야 이거는. 응? 갑에게 월세를 줬다면은 을에게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 줄 필요 없다. 끝납니다. 그런데 갑에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을한테. 그럼 을한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갑에게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을한테 줬다면은 을한테 준 걸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응? 을한테 줬다면 을한테 준 걸 가지고 갑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럼 갑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말은 병이 을에게 주더라도
갑으로부터 다시 청구가 들어오면은 갑에게 다시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판례가 여기 하나 있어. 분명히 우리 조문에는 을에게 지급한 걸 가지고 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이 어느 때나 을한테 준 걸 가지고 무조건 갑에게 대항을 못하냐 이런 것처럼 조문에 되어 있는데 판례는 축소해 버립니다. 병이 을에게 언제 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상에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전에 지급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법 조문을 축소해 가지고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축소해 버립니다. 축소.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병이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걸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판례를 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자, 갑하고 병 사이 여기 보세요. 요 갑하고 병 사이는 임대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률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법률 관계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 때문에 법률 관계는 있어. 그래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뭐는 의무는 부담하고 있죠.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는 부담합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를 가지는가. 권리는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집니다. 왜? 임대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차인이 집에 살고 있는데 수선이 필요해. 그럼 수선을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을에게 청구하고 을이 갑에게 청구하고 이래 됩니다. 수선비를 청구합니다. 을한테 청구하고 을이 갑한테 청구하고. 아시겠죠? 하여튼 수선을 청구할 수도 없고 수선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유일한 예외가 있단 말이야. 뭐는 된다? 매수 청구권은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라. 매수 청구권은 가능하다. 매수 청구권. 요 기출이 나왔습니다. 저쪽에다 들이대 가지고 전차인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동의 있는 전대하에서 적법한 전차인이 뭐야?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걸 조심하시라. 그런 걸. 자,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하고 전대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만약에 을이 양도했다 이거는 뭐예요? 임차인이 바뀌었죠. 전대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바뀌었습니까? 새끼 임차인이 생깁니까? 새끼 임차인.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이 양도되면은 임차권이 이전이 된 것이고 전대차가 되면은 설정이 됐단 말이야. 일부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째로 넘어가면은 이전, 일부가 넘어가면은 설정.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는 이전적 성계, 전대차는 설정적 성계. 자, 97번. 자, 양도와 전대차의 차이 1번. 양도는 임차권의 이전적 성계이고 전대는 임차권의 설정적 성계이다. 됐습니다. 자, 2번 내려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양도나 전대의 자유가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나 전대를 하게 되면은 양도나 전대차 자체는 뭐 유효하나 임차권이나 전차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고. 자, 98번. 동의 없는 전대차.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눈을 부라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 1번. 임차인과 전차인 관계. 임차인과 전차인 관계. 을과 병의 관계입니다. 그림에서. 을과 병의 관계. 1. 동의 없는 전대차도 유효하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무슨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 2번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갑과 병의 관계. 전차인의 점유는 임대인에 대해서 불법 점유가 된다. 2번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해지가 없습니다. 해지가 없어요. 그럼 해지가 없으면 첫째, 여전히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맞죠? 해지를 했다, 해지를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야.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하라 이거는 못 하잖아요.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둘째,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임대인의 해지가 있으면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회복되므로 임대인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둘째, 임대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자, 임차인의 배신 행위로 인한 뭐가 발생한다? 해지권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배신 행위로 인한 해지권이 발생되며 되어 있네요. 괄호 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토지 임대차의 경우처럼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 옆에다가 부부 간의 가구점 경영 사건 하나 적어 놓으시면, 적어 놓고 다음 주가 아니고 정규 수업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뭐라고 썼습니까? 부부 간 가구점 경영 사건. 일단 써놔라. 돈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하나만 보면 끝이네요. 99번만 보겠습니다. 이제 동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동의 있는 전대차 문제와 관련하여 자, 집중하시고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원래대로 유효하며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로 1번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맞죠? 2번 다만 임대차 계약의 합의 종료나 임차권의 포기로 임차권이 소멸할 때는 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됐죠? 자, 3번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억수로 길다. 좀 전에 설명 다 드렸으면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정의 법률 관계는 존재한다. 누구? 갑과 병 사이의 관계. 특정의 법률 관계는 존재한다. 우리 민법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대인의 차임 확보를 위해서 명시함으로써 법률 관계는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판례는 그다음부터 중요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차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전대차 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전에 해도 되고 이전에 미리 지급한 차임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후에 지급한 걸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이번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는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가?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일반 원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자, 괄호 안에 따라서 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수선 및 수선 비용에 대한 청구도 임대인에게 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적으로
부속물이나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괄호 안에 뭐라고요? 부속물이나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몇 개입니까? 3개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이 3가지 부속물에 한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되겠죠? 한숨이 나온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요일 날 수업만 계속 해 나가면 7월 달 되어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요일 날 수업도 잘 들으시고 토요일 날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화요일 날 듣고 토요일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민법에 대해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하여튼 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